안녕하세요. 저는 좋은교사 운동의 홍익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좋은교사 운동과 함께 성장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꽤 오래전 일이죠. 예.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첫 발령 받은 곳이 부천시였습니다. 예, 서울 옆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예, 당시에는 시골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에 여러 금전적인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곳은 중동 신도시 안에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은 학교였던 거죠. 저는 이제 모르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승진 관련된 뇌물들도 많았고요.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미술 준비물, 어린이 신문, 그다음에 각종 그 참고서, 리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사용하면 저희가 출판사나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비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아람단, 뭐 그런 단체들의 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거기 간 그 업체나 숙소나 그다음에 버스를 대여할 때 반드시 리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23살짜리 신규 교사가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전 너무 힘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선배 교사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때 당시 학교에서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 미술 전담이었는데 그 준비물을 돈 받고 리베이트를 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 각자 서오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선배 교사들하고 갈등이 심했고요. 그래서 선배 교사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워하는 방식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안 주거나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그렇게 대해주는데 당시 제가 주당 수업 8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미술 수업만 4번.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많이 할수록 리베이트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온 것이 기윤식 교사 모임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문제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 계셨어요. 지금 사교육 걱정 세상 만드신 송인수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디세이 학교 하고 계신 정병호 선생님, 협당수 연구회 만들었던 김현수 선생님,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그 모임에 있었습니다. 금전적 비리가 너무나 당연했지만 저는 그런 선배들이 너무 미웠고 또 마음의 분노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러면 학교 생활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선배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도 신규 시절엔 저같이 이런 고민했고,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면들이 많은 선배서 교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 버린 그 선생님들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저는 그 고민의 답에 학교를 둘러싼 여러 구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의 학교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료주의 문화였거든요. 승진 구조의 폐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당시에 행정기관의 말단 기관이었어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학교 이렇게 그런 교육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이었고 교육 중심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리 중심의 학교였어요. 학생들 잘 관리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등급을 매겨서 졸업을 시키는 그게 학교의 본질적인 일이었고 이런 한계 때문에 당시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학교 안에 많이 있었고 당시 이제 정책적으로는 나이스 문제가 막 사회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0년 그 금전 문제도 이때 또 여전히 있었지만 많이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2000년도에 이제 좋은교성 운동이란 단체를 만든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의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이제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기윤식 교사 모임을 하다가 기윤식 교사 모임 말고 다른 여러 단체들을 연합해서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를 2000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초창기여서 저는 이 단체 간사처럼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사 운동 안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협동학습 연구에 깨끗한 미들을 위한 교사 모임도 여러 전문 연구 단체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고요. 저도 초기에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열심히 해온 건 정책위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초등교사가 정책위원회를 하는 초등교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2003년에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때 이제 나이스 사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도 정보부장이었는데 학교 안에 서버가 있다가 컴퓨터 성적 처리하는 모든 그 교무행정 시스템이 학교에 서버로 있다가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서버를 테스팅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엄청 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갈등이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발전되면서 정교조와 그다음에 그 정부 노무현 정부 초기였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제가 이때 2, 3년 정도 이 과정을 다 쫓아가며 정보부장이기도 했고 우리 단체의 실무 담당자여서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발표했던 것들로 인해서 서로 중재하는 일들을 대안을 만드는 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정책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뭐 그 원로교사 문제라든지 학생 자살 통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2010년, 2021년에는 제가 좋은교사 운동을 대표해서 정책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2010년도에 제가 만난 문제는 생활교육 문제였어요. 2012년 학교에 돌아왔는데 저희 반에 소아 우울증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 친구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원가족 문제에서 아빠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권위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딱 그 학교에서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2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하고 갈등, 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는 계속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아이하고 갈등하고 아이를 미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거 교직 그만둬야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론적으로는 회복적 정의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회복적 생활연구회에 가입해서 그 초기 전문가 모임 1년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회복적 정의가 실제로 제 삶에 들어오고 단순히 이론 공부가 아니라요. 경청하는 태도나 그런 연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켰고요. 누구보다 아내가 제가 이 연수를 받은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연수 마지막 과정으로 밴쿠버를 갔고요. 거기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 지도하는지 저희가 배우기도 했고 실제로 이 콜롬비아주에서 BC 콜롬비아주에서 하고 있는 교사들 연수 과정을 저희들이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방문하고 여기는 이제 경찰서 안에 이분이 경찰 출신이신데요. 학생들 담당하시는 경찰이시고요. 그래서 그 경찰서 안에 이렇게 서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장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연구회 선생님들하고 미국에 있는 이스트 메노나이트 대학에 가서 대학원 과정에서 한 학기 3학점짜리 한 학기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구 활동을 한 거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 여기 식당에서 저희가 그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하워드 지오 교수님하고 이제 뭐 한국인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 교수님들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그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 요즘도 매일 이제 체크인하고 서클하고 회복적 서클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제 공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클이 작동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학습장애를 가졌거나 ADHD, 품행장애, 지능장애, 자폐, 조현병, 경계선장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만난 게 제가 배움 천천히 마음친구 연구회라는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독증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기 자신감이라는 책을 저희가 종교선들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누가 이제 어려움을 갖고 난독증의 어려움을 갖고 아이들을 알게 됐고 진단을 가볍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근데 사실 이걸 하고 나서 저희 막내 아들이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1학년 탕글이 안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난독증을 가졌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되자마자 언어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고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독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요. 누구보다 독서를 좋아합니다. 정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을 만큼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주변에 난독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 상담 반아이라든지 주변 이웃의 아이들 보면 이 아이가 난독증인지 아닌지 정도는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담임하게 됐고요. ADHD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뭐 마음에 하루 종일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마음 친구 연구에 가입해서 이 아이를 한 학기 동안 잘 관찰하고 여기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런 관찰하는 법 그리고 긍정행동 지원을 하는 방법들 약속을 정하는 방법들 하루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미리 예고를 해줘야 되는지 아주 그런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1년 무사히 이 아이하고 잘 지냈고 부모님들한테 또 많이 제가 도움을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교사 생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학교폭력 예방법, 아동학대 방지법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사들이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관련돼서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도 끝이었고 최근에 뭐 즉시분리 제도라든지 국회의원들 자꾸 이제 그 중벌주의 아주 세게 뭔가를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 이해 부족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하고 방학 내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2021년에 초등학생 학생 숫자입니다. 한 26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 2032년이 되면 오타가 났네요. 2032년이 되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줍니다. 1,300만 명. 제가 12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그러니까 통계청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2년 전에도 한 번 했어. 급작스럽게 통계가 바뀌어서 추계를 작년에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그 저위 추계를 바탕으로 학생 수를 혼자서 집에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이렇게 지금 학생 수 해갖고 얘가 학년 옮겨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쭉 계산하고 그 출생아 예상수 더하면 되니까 출생아 중에 0.97 더하면 학생 수가 되거든요. 절반이 줄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수가 이렇게 되면 학급 수가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엄청나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통계를 계속 연구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우리 학급 평균이 21.5명인데 11명까지 정도 줄이면 되더라고요. 학급당 평균 11명 줄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엄청 지금 이 학생 수 감소 문제 때문에 내내 이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역사회 인구 소멸,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랑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앞으로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줄 내용들이어서 혼자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민하고 또 그렇게 고민 속에서 그 고민들이 저의 전문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 밀림의 그 사바나 지역의 사진인데요. 이 들소 한 마리가 물 위로부터 떨어졌어요. 사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들소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사들이 이렇게 고립되면 혼자 이렇게 고립해 있으면 이 정글 같은 학교와 현장에서
여러분은 너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교사들이 있으면 가서 같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고요. 여러분도 어쨌든 제 짧은 교직 생활도 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교사단체에서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안녕. 오늘은 얼굴이 밝구나. 어제는 어두워 걱정했는데